한국이요? 작은 땅덩어리 동양의 나라 아닌가요? 한국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 국가에서도 철도를 생산할 수 있나요?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질타와 무시,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전 세계는 모두 한국 앞에서 쩔쩔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게임판을 발칵 뒤엎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가 입을 벌리며 큰 충격에 빠져 경악하고 있는 한국철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는 클라라 슈타인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유럽철도환경연합에서 수석기술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철도 기술을 분석해왔고 유럽 전역의 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그런 제게 예상치 못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국제철도 고문단을 요청했는데 저를 수석 자문관으로 파견하겠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중앙아시아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기술이라는 건 어디서나 똑같죠.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검증된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타슈켄트에 도착한 첫날, 우즈벡 교통부 회의실에서 첫 브리핑이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고속철도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독일의 IC,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칸센, 그리고 구석에 작게 걸린 한국의 KTX 사진도 보였어요. 우즈벡 교통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총 5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도 모르게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물론 KTX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기술력을 보여준 적이 있나 싶었거든요. 10년 전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프랑스 TGV 팀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각국 기술자들이 모여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국 측 발표가 유독 어수선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핵심 기술 자료는 빠져 있고 설명도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직 한참 멀었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분명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았는데 정작 발표할 때는 중요한 자료들이 없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 같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회의가 이어지면서 각국의 강점이 소개되었습니다. 독일은 정밀성, 프랑스는 고속화 기술, 일본은 안전성과 정시성. 그런데 한국은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즈벡 측 실무진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클라라 자문관님,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해야 했어요. KTX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아직 기술 체계화나 국제적 표준화 면에서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여요. 특히 복잡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말을 하면서도 10년 전 그 회의실이 계속 떠올랐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담당자의 당황한 표정, 급하게 뒤적이던 서류들. 마치 준비한 자료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즈벡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경험이 많으신 분의 조언이 중요하군요. 그럼 일단 각국의 제안서를 받아본 후에 1차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타슈켄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소련시대의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묘하게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이 나라도 변화를 원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변화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특히 철도 같은 국가기관 산업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각국의 철도 기술 현황을 다시 정리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들입니다. 반면 한국은 솔직히 아직 의문표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할지,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인상이 맞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프로젝트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우즈벡 교통부 대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단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팀은 역시나 정장 차림의 두꺼운 기술 자료집을 들고 왔고, 프랑스 팀은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일본 팀은 조용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된 모습이었고, 중국 팀은 인원수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한국 팀이 앉아 있었는데, 다른 팀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어요. 우즈벡 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열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완전한 기술 자립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술 자립이라니, 그건 보통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지는 일인데요. 장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장날 때마다 외국 기술자를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정비하고 필요하면 개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설계 도면부터 제조 기술까지 모든 걸 넘겨받아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 철도 수출이라고 하면 열차를 만들어주고 운영 교육을 해주고 몇 년간 유지 보수를 해주는 게 전부였는데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이전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핵심 설계 기술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프랑스 대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희도 기술 협력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기술 이전은 본사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일본 대표는 더 신중했습니다. 기술 이전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요구 조건이라면 선택지가 많지 않을 거예요. 핵심 기술을 완전히 넘겨주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우즈벡 측 실무진 중 한 명인 샤크조드 부국장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우리는 소련 붕괴 후 30년 넘게 기술 종속을 경험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샤크조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단순히 철도를 놓는 게 아니라 기술 주권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각국 대표단들이 따로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우즈벡의 요구는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철도 기술이라는 건 한두 해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게다가 기업들 입장에서 핵심 기술을 완전히 넘겨준다는 건 자기 발목을 자르는 일이에요. 기술이 유출되면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요. 그때 한국 팀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다른 팀들처럼 급하게 본사에 전화를 걸거나 회의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좀 여유로워 보였어요. 아니면 상황을 잘 모르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기술 이전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프랑스 대표도 애매한 답변을 했어요. 본사와 협의 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아예 기술 이전 대신 장기 파트너십을 고집했습니다. 우즈벡 장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하지만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을 거예요. 저는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랄까요? 기술을 사려는 쪽은 완전한 자립을 원하고 파는 쪽은 지속적인 의존을 원하죠. 이 간극을 메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샤크조드 부국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클라라 자문관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평생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은 주지만 손은 못 대게 하는 구조.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 팀만 유독 조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다음 날부터 각국의 정식 제안서 발표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과연 누가 우즈벡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틀째 되는 날, 각국의 정식 제안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는 독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 ICE 기술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검증되었어요. 최고 속도 330km,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하죠. 기술 스펙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술 이전 부분에서는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현지 엔지니어 교육은 물론 지원하지만 설계 변경이나 독자적 개발은 어려워요. 샤크조드 부국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정비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정비는 가능해요. 하지만 주요 부품 교체나 시스템 점검은 저희 기술진이 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였어요. TGV의 명성답게 화려한 발표였습니다. 고속화 기술에서만큼은 정말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영업용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320km 영업 운전은 기본이고 테스트에서는 574km까지 달렸죠. 하지만 기술 이전 조건은 독일과 비슷했어요. 핵심 기술은 프랑스가 관리하고 현지에서는 제한적인 정비만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의 발표는 안전성에 중점을 뒀어요. 신칸센은 1964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승객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자랑이에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하지만 역시나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선호해요. 일본 기술진이 상주하면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좀 달랐어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습니다. 저희는 다른 나라 대비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술 이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우즈벡 측에서는 중국의 기술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어요. 너무 빠른 기술 발전이 오히려 불안 요소로 작용한 거죠.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얘기네요. 기술은 줄 테니까 돈만 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휴식 시간에 샤크조드 부국장과 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라라 자문관님? 기술적으로는 모두 훌륭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완전한 기술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업계 관행이거든요. 샤크조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기술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소련 시절에는 모스크바에 의존했고 지금은 서구에 의존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샤크조드의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기술 종속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니까요. 겉으로는 기술 이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의존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번엔 정말 우리가 직접 고쳐야 합니다. 또 고장날 때마다 해외 기술자를 기다릴 순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물려주고 싶어요. 샤크조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은 알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기업들도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우즈벡의 입장이 이해됐거든요. 기술 주권을 되찾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말이에요. 하지만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핵심 기술은 더욱 그렇죠.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긴 해요. 뭔가요? 한국팀 발표 말입니다. 아직 안 들어봤잖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10년 전 그 어수선했던 발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각국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기술 스펙만 보면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우즈벡이 원하는 진정한 기술 자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내일은 한국팀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과연 뭔가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나 비슷한 조건을 제시할까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한국팀 발표 차례가 왔어요.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들은 발표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현대로템의 박도원 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다른 발표자들처럼 화려한 슬라이드나 멋진 열차 사진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꺼운 기술 자료집을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로템 박도헌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건 멋진 사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예요. 첫 마디부터 남달랐어요. 보통은 자사기술의 우수성을 어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박도헌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후 조건을 분석해봤어요. 여름 최고 기온 47도, 겨울 최저 기온 영하 23도, 그리고 강한 모래바람.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열차가 필요하죠. 박도헌이 펼친 자료는 정말 상세했어요. 우즈벡의 기후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래바람이 철도에 미치는 영향, 온도 변화에 따른 궤도 변형까지 마치 이미 우즈벡에서 몇 년간 운행해본 것처럼 자세했습니다.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 하라마인 고속철도를 통해 사막 운행 경험을 쌓았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도헌이 꺼낸 건 실제 운행 데이터였어요. 모래 필터 교체 주기, 에어컨 시스템 부하 분석, 궤도 열팽창 대응 방법. 정말 실무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사막에서 실제로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희 KTX 청룡은 이미 그 검증을 마쳤습니다. 샤크조드 부국장이 질문했어요.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박도헌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열차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답변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박도헌이 펼친 다음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설계 도면부터 제조 공정, 품질 관리 매뉴얼, 심지어 고장 진단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의 완전한 철도 기술을 이전하겠어요. 설계부터 제조, 정비까지 모든 과정을 현지에서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제안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꽁꽁 숨기려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역시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희와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술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해야 해요. 진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예상과 달랐어요. 보통은 기술 사용료를 계속 내라거나 부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라는 조건을 다는데 샤크조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정비는 정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저희 엔지니어들이 1년간 현지에 상주하면서 완전히 교육해 드릴게요. 그 후에는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박도헌이 마지막으로 꺼낸 자료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순히 운전이나 기본 정비가 아니라 설계 원리부터 고장 진단, 성능 개선까지 정말 완전한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는 속도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오래 곁에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두들 뭔가 예상과 다른 제안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0년 전 파리에서 봤던 그 어수선한 발표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할 때 한국은 우즈벡의 문제가 뭔지부터 파악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박도헌이 조용히 설계도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게 저희의 진심입니다. 열차를 팔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기술 자립을 돕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군요. 박도헌이 제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예전에 저희 기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파리에서 한 번 하지만 그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사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그 발표에서 뭔가 빠진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한국팀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면서도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박도헌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로비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실례지만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핵심 기술까지 다 넘겨주면 나중에 경쟁업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박도헌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설계도나 매뉴얼이 아니에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우즈벡에 기술을 넘겨주면 우즈벡은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그 기술을 발전시킬 거예요. 그럼 저희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죠. 결국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열차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파트너를 만든다. 지금까지 들어본 제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며칠 후 우즈벡 측에서 각국의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KTX 부품 샘플과 기술 자료를 실제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즈벡 교통부 기술실에서 진행된 점검에 저도 참석했어요. 샤크조드 부국장과 현지 엔지니어들이 한국 열차의 주요 부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박도헌이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모래 차단 필터입니다. 사막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죠. 샤크조드가 손전등을 들고 열차 하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꼼꼼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필터는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나요? 운행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예요. 교체 방법도 간단합니다. 박도헌이 말하면서 실제로 필터를 분해해서 보여줬어요. 정말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복잡한 도구 없이도 현지 기술자들이 충분히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설계 문서의 서식이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양식이었거든요. 이 문서 양식. 어디서 본 기억이 있네요. 10년 전 파리에서. 박도헌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이건 저희가 국제 프로젝트용으로 쓰는 표준 양식이에요. 혹시 10년 전 파리에서도 이런 양식을 쓰셨나요? 네, 그때도 같은 양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박도헌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아, 그때 말씀이시군요. 파리 TGV 프로젝트요? 네, 맞아요. 그때 한국 측 발표가 좀 어수선했던 기억이 나서요. 박도헌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핵심 자료들이 회의 당일에 배포 목록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배포 목록에서 빠졌다고요? 네, 저희는 분명히 일주일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정작 회의에서는 기본적인 개요서만 배포되었어요. 핵심 기술 자료와 시험 결과, 데이터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순간 10년 전 그 회의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한국 기술자가 뭔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를 뒤적이던 모습. 그때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해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였군요. 그럼 그때 제가 본 발표는 네, 급하게 즉석에서 만든 요약본이었죠. 원래 준비했던 자료는 따로 있었는데 아무도 받지 못했어요. 박도헌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랑스 쪽 일부 관계자가 한국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다른 프로젝트로 마찰이 있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1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다는 말인가요? 그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몇 달간 준비한 자료가 아무 소용없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샤크조드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오늘 보여주신 기술력은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건가요? 기본기는 그때도 있었죠. 하지만 10년 동안 더 발전시켰어요. 특히 사막 환경 대응 기술은 사우디 프로젝트를 통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박도헌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그 어수선했던 발표. 사실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클라라 자문관님, 괜찮으세요? 샤크조드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10년 전 일이 떠올라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평가도, 그들의 능력에 대한 판단도, 모든 게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거였어요. 그럼 그때도 이런 수준의 기술력이 있었던 건가요? 박도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본적인 틀은 그때도 있었어요. 다만 지금처럼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죠. 10년간 계속 발전시켜온 결과예요. 저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0년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전문가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샤크조드가 다른 부품을 가리키며 질문했어요. 이 제어 시스템은 정말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숨기려던 핵심 기술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사업적으로는 손해 아닌가요? 박도헌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파트너를 얻는 거거든요.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왜 다른지를.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의 성공을 돕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점검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가능성. 정말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 걸까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팀의 기술 점검이 끝난 다음 날, 갑자기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마치 뒤처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움직인 건 독일이었어요. 갑자기 추가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저희도 기술 이전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요. 기존 제안에서 30% 더 많은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설계 기술은 독일이 관리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독일 엔지니어들이 상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가격을 20%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장기 정비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요. 일본은 좀 더 신중했지만 역시 추가 조건을 들고 왔어요. 안전성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어요. 5년간 일본 기술진이 안전관리를 책임지고요. 중국은 아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가격을 40%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즈벡에 철도 부품 공장도 지어드릴게요. 하지만 모든 제안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결국 핵심 기술은 자기들이 계속 관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기술 이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존 관계를 만드는 구조였어요. 우즈벡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에서는 중국의 저렴한 가격에 관심을 보였고 기술부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검증된 기술을 선호했어요. 샤크조드 부국장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클라라 자문관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떤 제안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뚜렷했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이미 검증된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기술 자립과는 거리가 멀어요. 결국 계속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기술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완전한 기술 이전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한국의 제안이 가장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오히려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가장 이상적인 제안이에요. 하지만 정말 실현 가능한지는. 그때 우즈벡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각국 대표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의는 정말 긴장감이 돌았어요. 우즈벡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이에요. 단순히 철도를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술 자립을 위한 선택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제안을 설명했어요. 모두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핵심 기술을 정말로 우리에게 넘겨줄 건가요? 아니면 영원히 의존하게 만들 건가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대표들은 모두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기술 파트너십, 장기 협력, 안전성 보장. 하지만 결국 핵심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였죠. 중국은 좀 달랐지만 대통령이 기술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어요. 마지막으로 박도헌이 답변했습니다.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이 진정한 철도 강국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기술을 완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면서 성장해야 해요.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우즈베키스탄의 환경에 맞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술은 양국이 공유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각국의 제안을 비교 분석하는 게 제 역할이었지만 솔직히 한국의 제안이 가장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이유가 뭘까? 숨겨진 함정은 없을까? 그날 밤 호텔에서 각국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숫자로만 보면 중국이 가장 유리했고 기술력으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앞섰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정말 원하는 그건 한국만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박도헌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는 속도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오래 곁에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제품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겠다는 뜻이었군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최종 평가가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최종 평가 단계가 왔어요. 우즈벡 측에서 각국의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에 있는 시험선에서 시범 운행을 하는 거였어요. 시험 당일, 날씨가 정말 극악이었습니다. 섭씨 47도에 찌는 듯한 더위에 강한 모래바람까지.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각국이 가져온 시험용 열차들이 시험선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ICE 기반 시험차, 프랑스의 TGV 기술 적용차, 일본의 신칸센 파생 모델, 중국의 CRH 시리즈, 그리고 한국의 KTX 청룡 기반 시험차까지. 첫 번째는 독일 열차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모래바람이 심해지자 센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독일 기술진들이 급하게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필터 시스템에 예상보다 많은 모래가 들어갔어요. 긴급 청소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열차도 비슷했어요. 고속 성능은 뛰어났지만 모래먼지가 전자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도 과부하 경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일본 열차는 안전성 면에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극한 온도에서 일부 부품의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열차는 가격 대비 성능은 괜찮았지만 내구성에 의문이 들었어요. 몇 차례 시험 운행 후에 작은 결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열차 차례가 왔어요. 솔직히 저도 긴장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어려워했던 조건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KTX 청룡 기반 시험차가 출발했습니다. 첫 구간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모래바람이 더 심해졌어요. 다른 열차들이 문제를 겪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열차는 계속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박도헌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사우디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모래 차단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단순히 필터로 막는 게 아니라 공기 흐름 자체를 조절해서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고급 필터로 해결하려던 문제를 한국은 근본적인 구조 개선으로 해결한 거였습니다. 온도 테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섭씨 47도에서도 에어컨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고 전자 부품들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이중화했어요. 하나가 문제 생겨도 다른 하나가 바로 작동하거든요. 샤크조드 부국장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내셨어요? 사실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다만 사막 환경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한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동 궤도 검측 시스템이었어요. 열차가 달리면서 실시간으로 궤도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예방이 최고의 안전책이거든요. 시범 운행이 끝나고 결과를 정리했을 때 한국 열차의 성능이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려워했던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도헌이 우즈벡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점검해 보세요. 저희가요? 네, 이 시스템들을 실제로 관리할 분들이잖아요. 박도헌은 우즈벡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열차 내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져보고 조작해보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모래 센서예요. 여기 표시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청소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우즈벡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간단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청소가 됩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수동으로. 박도헌이 실제로 시연해 보였어요. 정말 간단한 조작이었습니다. 복잡한 도구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었어요. 소프트웨어도 한번 봐보세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어가 아니라 우즈벡어로 된 인터페이스였어요. 한국팀이 미리 현지 언어로 번역해 놓은 거였습니다.
와, 우즈벡어로 되어 있네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쓰실 건데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영어나 자국어 인터페이스였는데 한국만 현지 언어를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래바람이 더 심해졌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진들은 모두 실내로 대피했는데 박도원은 계속 밖에서 우즈벡 엔지니어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도 정말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사우디에서 자주 경험했거든요. 박도헌이 열차 외부의 센서들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모래바람 속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죠?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경험이에요. 사막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직접 겪어봤거든요. 샤크조드 부국장이 박도헌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묻겠어요. 이 모든 기술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아니, 꼭 필요한 일이에요. 왜요? 박도헌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기술이라는 건 혼자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써봐야 더 좋아지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쓰면서 나오는 문제들과 개선안들. 그게 저희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런 관점이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열차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잦아들고 나서 최종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한국 열차는 그 모든 극한 상황을 거치고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스템들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가진단 시스템이 계속 학습해요. 한번 겪은 상황은 다음에 더 잘 대응하거든요. 정말 인공지능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춰 스스로 적응하는 거였습니다. 시범 운행이 모두 끝나고 결과를 발표할 때 저는 말없이 박도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다음 세대에게도 자신 있게 넘길 수 있겠어요. 제 말에 박도헌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목표예요. 지속 가능한 기술, 그리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샤크조드 부국장이 말했어요. 클라라 자문관님,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려요. 기술적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진정성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파트너가 되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었어요. 일주일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최종 결정이 발표되었어요. 대통령궁 대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우즈벡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단순히 좋은 열차를 고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예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먼저 모든 나라의 훌륭한 제안에 감사드려요. 기술적으로는 모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동반자였어요.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함께 철도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팀이 선택된 순간이었어요. 박도헌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은 아쉬워했지만 예의 바르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은 한국의 접근 방식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열차 구매 계약이 아니라 포괄적인 기술 협력 협정이었거든요.
주요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지 엔지니어 교육, 공동 연구 개발, 심지어 우즈벡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완전한 기술 이전이네요. 샤크조드 부국장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도헌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기술 이전이 아니라 정말로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계약서에는 정말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제조 공정 기술 이전, 품질 관리 매뉴얼, 심지어 향후 개선 기술에 대한 공유 방안까지. 이 모든 걸 정말 다 주시는 거예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박도헌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발전해야 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 방안이 있으면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진짜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혁신적인 계약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 축하 만찬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즈벡 대통령이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열차를 산 게 아니에요. 기술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얻었어요. 박도헌도 답사를 했어요. 저희에게도 의미가 큰 날이에요.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새로운 철도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박도헌과 함께 호텔 옥상에 올라갔어요. 타슈켄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잖아요. 박도헌이 잠시 야경을 바라보더니 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즈베키스탄이 성공하면 저희도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파트너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인 거죠.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비즈니스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한국도 예전에는 기술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고마움을 이제 갚고 싶은 거죠. 박도헌의 말에 저는 뭔가 뭉클했어요. 단순히 사업을 넘어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저는 정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선택이 옳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철도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자립의 시작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철도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선택한 건 가장 빠른 열차가 아니라 함께 달릴 수 있는 동반자였다. 한국은 그날 열차를 판 것이 아니라 기술의 주권과 함께 신뢰를 나눈 나라가 되었다. 몇 개월 후 첫 번째 KTX 청룡 우즈벡 버전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즈벡 엔지니어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열차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통 첫날, 저는 박도헌과 함께 그 열차에 탑승했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박도헌이 말했습니다. 클라라 자문관님, 1년 전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공작이니까요. 그때 우즈벡 기관사가 인사차 왔어요.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받고 온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열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열차거든요.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열차.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열차가 사막을 달려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끝까지 곁에 남는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단순히 열차를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